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네, 감옥에 가게 되는 대학생들, 그다음에 목사님들, 언론인들이 외롭지 않게 네, 외롭지 않게 해주는 거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가시적 성과는 없습니다. 네, 손승우입니다. 네, 일주일 잘 지내셨어요? 네. 어, 이번 시간에 드릴 얘기는 이제 인권위원회 안에 어떠한 조직들이 있었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인권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 하나 떨렁 있다고 해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산하 단체, 뭐 산하 모임 이런 것들이 있었고, 사실은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은 NCK 인권위원회 그러면 잘 모르지만 요것들은 훨씬 더 잘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활동을 하는 건, 이제 드러나는 활동을 하는 건 이분들이기 때문이죠. 가장 먼저 생겼던 거는 후원회예요. 네. 뭐니 뭐니 해도 돈이 필요합니다. 운동에는 돈이 필요해요. 뭐 사람 있고 뜻이 있으면 길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뜻을 갖고 모인 사람들이 한 번 모일 때마다 다 돈이에요. 네, 어디를 움직일 때도 돈이고요. 예, 하다못해 누가 감옥에 갈 것 같아. 그러면 그 사람을 위문하기 위해서 갈 때도 뭐 빈손으로 가겠어요? 네. 하다못해 뭐 검은콩 두유 하나를 사가더라도 이게 다 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운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조직, 사람, 자금입니다. 예. 근데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어쩌니 저쩌니 이런 얘기들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 대형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운동에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권위원회가 설립될 때부터 어디에 돈으로 움직이게 되냐면 WCC, 네, 그다음에 독일 교회, 미국 교회, 영국 교회, 네덜란드 교회, 이런 나라들의 교회들이 지원해주는 돈으로 인권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첫 해 예산이 한 300만 원 정도예요. 그거밖에 안 되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네, 지금과는 좀 그 물가가 다르다. 네, 당시 70년에 전태일 열사가 뭐지, 평화시장에서 그래도 이제 재단사였잖아요. 재단사가 이제 일반 시다보다는 굉장히 높은 직급인데, 그때 받았던 월급이 천몇백 원이라고 하니까 한 달 예산이 300만 원이면 그렇게 적은 건 아니죠. 네. 근데 이 300만 원 중에 200만 원 정도가 이제 WCC에서 받는 돈이에요. 국내에서 모금을 하는 돈은 50만 원, 국내 교회는 50만 원이고, 또 독지가들을 통해 따로 모금하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5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러한 돈들을 모으기 위해서, 예, 후원회가 필요했던 거죠. 예. 그래서 초기에 이제 후원회라고 하는 단체가 생겨서 폭넓은 모금 활동을 펼쳐나갔습니다. 일단 이제 요런 게 있었다라는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법률자문위원회라는 게 있었어요. 아무래도 인권 문제가 생기면, 예, 법률적인 검토를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정말로 이 법률자문위원회가 중요했던 이유는 그것보다는, 여기 이 법률자문위원회는 모든 위원들이 변호사님들이셨거든요. 그래서 이 변호사님들이 나중에 뭐가 되냐면 인권 변호사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대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재판에 가면요, 아무도 변호를 안 맡으려고 해요. 그리고 하다못해 국선 변호인이라도 선정을 하려고 하면은, 그분들은 이제 국가의 눈치를 아무래도 좀 보실 수밖에 없는, 지금은 안 그렇지만 당시의 상황이라고 하는 게 정부 권력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런 제한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NCK 인권위원회 안에 있는 이 법률자문회 위원들이 첫날 모임을 가지면서 결의를 해요. 무슨 결의를 하냐면, 이 법률자문위원회에서 법률적인 변호가 필요하다라고 결정 내리는 사안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무조건 참여한다. 누구에게 배정이 되든지 간에 그냥 한다라고 결정을 내리셨어요. 근데 요 법률자문위원회가 나중에 점점 성장을 해서 더 많은 분들이 모이고, 이렇게 구성된 이 변호사님들의 네트워크가 나중에 이제 민변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이분들은 그 등급에 따라서 A부터 D등급까지의 사건을 나눴어요. 이제 A, B, C, D가 있고, A는 진짜 큰 건, 그래서 여러 사람이 달라붙어야 되는 거. 그다음에 B는 그거보다 작은 거, D는 D까지 내려가면 경미한 사안. 그래서 이제
D면은 10만 원을 받고 변호를 하시는 거고요. A급이면 50만 원이었어요. 그럼 요게 어느 정도 규모냐? 당시 변호사 수임료의 10분의 1 정도 되는 금액이래요. 그러니까 나름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교통비 정도 받으시면서 이런 활동들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인권위원회가 그 70년대 내내 가장 많은 비율로 재정을 지출하고 그리고 가장 많은 활동을 했다라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네, 감옥에 가게 되는 대학생들, 그 다음에 목사님들, 언론인들이 외롭지 않게 네, 외롭지 않게 해주는 거죠.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인권 변호사님들이 활동해서 무슨 성과를 냈냐? 네. 70년대만 놓고 얘기했을 때 엄밀하게 얘기하면 가시적 성과는 없습니다. 당시의 재판이라고 하는 거 보통 자판기 재판 혹은 정찰제 재판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냥 검사가 구형하면요. 땅땅 때리고 끝나요. 예. 변호사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뭐가 억울하다고 얘기를 하든지 간에 이 긴급조치로 걸리신 분들은 그냥 정찰제로 일괄적으로 뭐 1년 까주든지 아니면 그대로 하든지 뭐 그냥 이런 식으로 결정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분들이 그래서 누군가를 구해냈냐 그러면 그렇지는 못했다. 예. 하지만 적어도 내가 하고 싶은 말 한마디를 못하고 억울하게 재판에서 입 다물고 있다가 끝나지는 않게, 네, 최소한 그렇게 외롭게 감옥에 가지는 않게 했다라는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변호인이라는 영화 보셨잖아요. 예, 그 변호인이라는 영화 보시면 그 송강호 씨가 굉장히 열연을 하죠.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그 재판의 사리 분별을 따지면 변호인이 이겨야 정상이지만 맨 마지막 장면에서 보면 국밥을 먹으면서 합의를 하잖아요. 예, 합의를 해서 유죄 받는 걸 어느 정도 얘기하고 언제 보석으로 빼내주기로 뭐 이런 그런 뒤의 협상까지 가기 위한 게 변호인의 역할이었다라고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NCK 인권위원회 아닌 법률자문위원회가 큰 일을 했고요. 또 하나의 위원회는 자문위원회 혹은 나중에 이름이 바뀌어 전문위원회가 되는데 이 위원회가 있었는데 이 전문위원회는 하는 역할이 뭐였냐면 소식지를 발행하는 거예요. 긴급조치는 기본적으로 개헌에 대한 요청을 하거나 논의를 하거나 이게 긴급조치 위반인데요. 그러한 논의를 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긴급조치 위반이에요. 그래서 언론사들이 긴급조치 위반 조항에 어떠한 사안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도하는 게 긴급조치 위반이라서 보도를 못하는 거예요. 예, 대충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언론 통제가 너무나도 극심했기 때문에 이 NCCK에서 만들어내는 인권 소식이라고 하는 소식지가 사실상 언론에서는 말할 수 없는 긴급조치 위반 사실과 그에 대한 공판 관련 소식들을 전해주는 네, 소식지였던 거죠. 근데 이 소식지가 이 전문위원회가 사안들을 분석하고 그걸 소식지로 만들어내서 계속해서 76년부터 계속해서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면요. 이게 좀 웃긴 수도 있는데 인권 소식은 교회 주보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매주 발행되는 그 기도회에서 배포되는 순서지 같은 거 개념으로 발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 주보기 때문에 종교 간행물이기 때문에 예. 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을 경우에는 국제사회로부터 엄청나게 심한 비난에 직면해야 되는 이 독재 정부가 이걸 그냥 원칙적으로 막아버리지는 못했던 거죠. 그래서 웃기게도 이 인권 소식이 간헐적으로 뺏기거나 어떤 면이 뺏긴 다음에 돌아왔을 때 어떤 면이 완전 새까맣게 칠해져가지고 볼 수 없게 변경돼서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발행이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권 소식을 들고 가다가 누가 불신검문에 걸리면 감옥에 가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긴급조치 위반 사실을 누군가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그걸 갖고 가는 거니까 이제 감옥에 가긴 하지만 어쨌든 그러한 소식들이 암암리에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를 만들었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기억하는 건데 목요기도회라는 게 있어요. 이 목요기도회는 원래는 젊은 목회자분들이 자발적으로 모였던 기도 모임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린 수도권 특수지역 선교 자금 사건이라는 게 발생을 하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공식적인 NCCK 기도회가 되죠. 예. 이 기도회는 뭐냐면요, 그냥 기도회예요. 네. 사람들이 매주 한 번씩 모여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헤어지는 거죠. 예.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해졌냐 하면, 시위 및 집회라고 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금지가 되어버린 이 계엄령 상황 속에서 매주 정기적으로 모일 수 있는 시국 집회가 딱 이거 하나예요. 예. 다른 조직에서는 할 수가 없는데, 종교기관에서 하는 기도회라고 하니까 원칙적으로 아예 금지시키지는 못했던 거죠. 대학생들의 부모님들이 처음에 자기 자식이 빨갱이다, 그래서 감옥에 가야 된다, 재판을 받는다라는 얘기를 들으셨을 때 얼마나 무서우셨겠어요. 그래서 이 구속된 가족들의 그 부모님들이 처음에 모여서 성명서를 내는데, 제발 우리 아이가 다시 사회로 복귀해서 산업의 역군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좀 달라라고 대통령에게 하소연을 해요. 그게 첫 번째 성명이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목요기도를 통해서 이 부모님들 서로 만나서 얘기들을 나눠요. 그럼 뭘 알게 되냐 하면, 내 새끼가 이상한 게 아니야, 이상한 건 이 나라야 라는 걸 깨닫게 되시는 거죠. 이게 혼자 떨어져 있으면 정보들을 습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언론에서 나오는 이야기, 그리고 정부기관에서 와서 니네 아들이 빨갱이야, 북한에 뭐 지령을 받았어, 이런 얘기를 하면 부모님들 그걸 믿으실 수밖에 없어요. 대학에 보내놨던 애가 붉은 사상에 물들었구나 라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으시는 거죠. 근데 이 부모님들이 모여서 서로 얘기를 나누고, 여기에 이제 한국의 민주화를 꿈꾸는 지식인들이 함께 모여서 당신의 아들들이 그런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주면서 이분들이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내 아이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두 번째 성명에서는 이제는 내 자식이 부르짖다 들어간 그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내가 부르짖겠다라는 두 번째 성명서를 내시거든요. 이게 이런 모임이 가지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고립시키고, 사람들을 외롭지 않게, 사람들이 고립되거나 외롭지 않게 서로 모일 수 있게 하는 것이 이런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 민주화, 인권을 위한 투쟁에 나서시는 분들에게는 정말로 중요한 모임이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목요기도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한국 정치사에서 중요한 모티브들이 되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인혁당 사건이라고 불리는 85년의 사건에서 인혁당 사건이 고문에 의해 조작된 사실이라는 것이 밝혀지는 것도, 처음으로 얘기가 되는 것도 이 목요기도회에서 조지 오겔 선교사님이 얘기하시면서 얘기가 됐던 거고요. 김대중이라고 하는 정치인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가택연금에서 정치인으로, 대중적인 연설가로 복귀되는 것도 이 목요기도회를 통해서예요. 그러니까 이 목요기도회, 그 다음에 KSCF에서 주최하는 인권 강좌 이런 행사들이 있었는데, 가택연금되어 있는 김대중이 어느 날 인권 강좌에 강사로 나온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죠. 너 어떻게 했냐? KSCF 회원들이 가서 가택연금되어 있는 김대중의 음성을 따다가 강연장에서 틀게 되죠. 뭐 이런 식으로 목요기도회, 그 다음에 기독교인들이 했었던 여러 가지 종교 집회들 같은 것들이 한국의 민주화를 열망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런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는 역할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네, 다음 주에 선교자금 사건 이야기를 갖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